이게 군인이냐? 너 같은 게 여군의 수치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뭐 일어서냐? 내가 끌고 가줄까? 기어서라도 가 여기서 다 보는 데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무릎이 낙엽 쌓인 땅에 박혔던 그 순간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군대가 약해지는 거야. 저는 그날 50m를 끌려갔습니다. 동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상 5도의 차가운 땅 위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모욕이었다는 것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공감이 댓글 달아주신 곤대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하늘, 27살 여군 하사였습니다. 그날은 태백산 가을 산악훈련 사흘째였습니다. 영상 5도.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산악행군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고 배낭의 무게는 어깨를 짓누르며 등뼈를 휘게 만들었습니다. 발을 한 걸음씩 뗄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낙엽이 쌓인 산길은 미끄러웠고 돌부리에 발이 걸릴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발을 때려 하는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갈색과 주황색으로 물든 단풍과 잿빛 하늘이 뒤섞이며 회전했고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어이, 윤하늘 하사. 강도현 중령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채를 잡히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다음 순간 땅바닥에 얼굴부터 처박혔습니다. 쿵! 낙엽이 얼굴을 덮었고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입안으로 흙먼지가 들어왔고 눈앞이 갈색으로 번졌습니다. 이게 군인이냐? 너 같은 게 여군의 수치야. 강중령이 제 위에 서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인간이 아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중령의 군화가 제 손등을 밟았습니다. 뼈가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이 손끝에서 팔뚝까지 퍼져 올라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일어서지 마. 내 꼴을 똑똑히 봐라. 이게 군인 맞냐? 주변에 있던 동기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들 수 없었습니다. 강중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모두가 얼어붙었고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뭘 배웠냐? 여군이라고 봐주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군대가 약해지는 거야. 그가 헬멧을 벗어 제 옆에 내던졌습니다. 헬멧이 낙엽 위를 굴러가며 멈춰 섰습니다. 주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뛰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었고 장갑 안쪽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발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왜 나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기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겁이 났을 겁니다. 강중령에게 찍히면 끝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였습니다. 못 일어서냐? 그럼 기어가. 여기서 다 보는 데서. 차가운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헬멧을 가슴에 안은 채 땅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낙엽이 흩어지고 돌부리가 무릎을 찔렀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군인의 모습인가? 그렇게 50m를 기어갔습니다. 흙먼지가 군복 안으로 스며들었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중령은 그제야 손짓으로 일어서라고 했고 저는 비틀거리며 다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지만 저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몸만 그곳에 있을 뿐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군 막사로 돌아왔을 때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산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동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 뻗은 어깨, 굳은 표정, 가슴에 달린 훈장들. 사진 속 인물은 제 외할아버지 최명환이었습니다. 707특임대 창설 교관. 전설로 남은 그분. 어릴 적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강한 게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란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부족한가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오늘의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낙엽 쌓인 산길, 강중령의 목소리, 그리고 제가 기어가던 그 순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굴욕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꿀 시작이 될 줄은. 이딴 게 나라 지킬 거면 차라리 전역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헬멧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강중령의 군화 끝에 걷어차인 헬멧은 포물선을 그리며 대원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쾅!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들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희는 부대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배는 고팠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군복이 피부에 달라붙어 걸을 때마다 불쾌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강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난을 하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 고개를 돌리자 그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제 얼굴로 흘러왔습니다. 너 오늘 훈련 중에 뭐 했냐?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 그게 훈련이야? 기어다니는 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식사하던 대원들이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식판을 놓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발 여기서는 하지 말아줘. 하지만 강중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습니다. 마치 공개 처형을 즐기는 것처럼. 다들 들어라. 이게 우리 부대 여군 수준이다. 그가 제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니, 내던진 게 아니라 걷어찼습니다. 헬멧이 바닥을 굴러가며 쇳소리를 냈고 다른 대원의 식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대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헬멧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딴 게 나라 지킬 거면 차라리 전역해. 여군 뽑은 게 실수였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앞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동정, 안타까움, 그리고 안도. 저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야라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대답 안 해? 전역할 거야, 말 거야? 계속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계속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증명해봐. 내일 아침 5시 단독 체력 테스트. 통과 못하면 진짜 저녁 각서 써. 이 미친놈이. 강중령은 피식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침묵과 바닥에 굴러다니는 제 헬멧이었습니다. 저는 헬멧을 주우러 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표면에 흠집이 나 있었고 안쪽에는 땀과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친 표면이 손가락을 긁었습니다. 하늘아. 동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밥 먹어.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밥을 떴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국을 마셨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였고 씻고 삼켰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쉿, 조용히 해. 들려. 내일 테스트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여군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속 추위는 녹지 않았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속에 눈물이 섞여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볼이 파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까 깨문 자국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를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동기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건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어디선가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낙엽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짐 가방에서 다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모습? 사진은 흑백이었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세월이 바르게 만들 수 없는 그 무언가.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 할아버지는 제게 낡은 군번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따라 할아버지는 말수가 많으셨습니다. 하늘아, 이게 뭔지 아니? 군번줄이요, 할아버지. 맞아. 이건 그냥 번호가 아니란다. 이건 약속이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동료를 지키겠다는 약속.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약속이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멋있어 보였고 저도 언젠가 저런 군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복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실의 군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명예도 자부심도 아닌 그저 견디는 곳,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그럼에도 참아야 하는 곳.
할아버지는 이런 걸 견뎌내셨을까? 사진 속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훈장이 달린 군복, 꼿꼿한 자세, 그리고 그 눈빛. 문득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분명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부당함 앞에서, 모욕 앞에서, 그럼에도 견뎌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 훈장들을 가슴에 달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그렇다면 나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그냥 두었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내일 아침 5시 단독 체력 테스트. 좋아. 해보자. 이번엔 기어가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 발로 설 거야. 강중령이 원하는 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사진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은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켜봐 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창밖으로 가을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지만 견딜만한 추위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강중령의 목소리가, 헬멧이 굴러가던 소리가, 식당의 그 침묵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군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를 끼우는데 2번이나 놓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피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막사를 나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강중령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톱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네. 준비운동 5분 준다. 감사합니다. 준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풀고 몸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경직돼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시작한다. OKM 구보, 제한 시간 30분. 실패하면 저녁 각서. 예. 출발선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중령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1km는 괜찮았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km를 넘어서자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3km 지점 옆구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숨을 쉴 때마다 심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4km.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2km 지점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 일어나. 강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 일으킨 게 아니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의무실가? 아니, 괜찮습니다. 가라니까. 이 꼴로 훈련 계속할 거야? 결국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았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링거액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소독약 냄새, 모든 게 차갑고 무기력했습니다. 의무병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하사님, 가족분께 연락이라도 드려요. 됩니까? 여기선 제가 당직이에요. 5분만요. 빨리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번호판이 떴습니다. 어떤 번호를 눌러야 할까요? 부모님? 친구? 아니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전화번호. 오래전에 외운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으시면 어쩌지. 4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70세의 노병. 새벽 5시인데도 목소리에는 잠기가 없었습니다. 군인은 새벽에도 깨어 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세요, 외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듣고 계셨습니다. 제 떨리는 숨소리를, 말없는 울음을 들으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널 울렸냐?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천천히 말해라. 무슨 일이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백산 훈련에서 있었던 일을, 눈밭에 처박혔던 일을, 식당에서 헬멧을 걷어찼던 일을, 그리고 오늘 새벽 쓰러진 일까지. 외할아버지는 한마디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고 나서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외할아버지의 호흡이 들렸습니다. 무거운 하지만 통제된 호흡.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강도현 중령입니다. 부대는 특전여단입니다.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 전 고요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이 뭐지? 하늘아. 예, 할아버지. 이틀만 버텨라. 이틀이면 된다. 예. 할아버지가 간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또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온다고? 의무병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회수해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더 나빠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이틀만 버텨라. 왜 이틀인지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하실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링거가 다 떨어질 때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단 이틀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나는 이 부대를 만든 놈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헌병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 쥔 경봉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날 이후 저는 의무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중령은 다시 오지 않았고 동기들이 돌아가며 문병을 왔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안타까움과 걱정, 그리고 안도.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야라는. 하늘아, 괜찮아? 응, 곧 나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온다고 하셨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 부대까지 오시는 건 아니겠지. 70세의 노인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시기엔 너무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후 부대 정문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의무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문이 멀리 보였고 헌병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 등은 약간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는 묵직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을 밟을 때마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건 낡은 군화였습니다. 닳고 해진 군화. 하지만 여전히 광이 나 있었습니다. 설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정문에 가까워졌습니다. 헌병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면회는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봤습니다.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오셨어. 면회가 아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 의무실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헌병의 반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용무이십니까? 들어가야 한다. 안 됩니다. 허가 없이는. 헌병이 경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절차대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헌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에 걸린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낡은 군번줄. 녹슨 금속 번호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글자들. 헌병이 몸을 숙여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특전사 창설 제1기. 교관 최명환. 외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차례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최대한 바르게.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됐다. 길을 비켜라. 헌병들이 물러섰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정문을 지나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펴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외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비췄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의무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링거 자국이 남은 손으로 문을 열고 복도를 달렸습니다. 의무병이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부대 본관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에 외할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외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숨이 가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틀이라고 했잖니. 외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거친 손바닥,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싶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찬찬히 보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핏기 없는 입술,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놈이 어디 있냐? 예, 널 괴롭힌 놈, 강도현이란 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특전사교관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본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돌아가서 쉬어라. 할아버지가 해결한다. 할아버지, 걱정 마. 할아버지는 아직 안 늙었단다. 외할아버지는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본관을 향해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점퍼, 낡은 군화, 구부정한 등.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로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수백 명의 특전사를 가르쳤던 그 모습이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본 선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모르겠는데 군번줄 보셨어요? 창설 제일기라고 했잖아. 설마 그 최명한 교관님? 에이, 그분이 왜 여기에?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본관에서 일하던 간부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훈련 중이던 대원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전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외할아버지는 본관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셨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조심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손녀가 부당하게 짓밟혔다면 그것을 바로잡으실 거라는 것을. 본관 안으로 외할아버지가 사라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노친네, 당신이 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강중령의 목을 노병의 손이 번개처럼 잡았습니다. 70세의 손. 하지만 그 소나기에는 젊은이를 압도하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컥! 강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으로 외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할아버지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도현 중령은 식당 뒤편 비상통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오후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연기를 내뿜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년이 병원 갔다며? 여군은 원래 그 모양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일상. 그때 낡은 군화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쿵, 쿵, 쿵. 느리지만 무겁게 땅을 밟는 소리. 강중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로 끝에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 백발, 구부정한 등.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외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멈추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10m, 5m, 3m. 강중령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서라니까요. 안 들려요? 강중령이 담배를 입에 문 채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강중령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중령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전장을 견뎌낸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녀 머리채를 잡았다고?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 뭐라고요? 강중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녀? 이 노인의 손녀가 누구지? 설마 윤하늘 하사. 내 손녀다. 순간 강중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하늘. 며칠 전 자신이 눈밭에 처박았던 그 여군. 식당에서 헬멧을 걷어찼던 그 하사. 설마 이 노인이 그 집안 사람? 아, 그건 훈련이었습니다. 군대니까 당연히. 당연히? 외할아버지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강중령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놓친네, 당신이 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외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습니다. 강중령의 목을 잡았습니다. 70세의 손. 주름지고 핏줄이 튀어나온 손. 하지만 그 소나기는 쇠파이프처럼 단단했습니다. 컥! 강중령의 입에서 담배가 떨어졌습니다. 불이 붙은 담배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난 수백 명의 특전사를 가르쳤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정의 기복 없이 담담하게. 이 손으로 난 나라를 지켰다. 소나기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강중령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하지만 넌 인간은 못 배웠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외할아버지가 손을 놓았습니다. 강중령은 벽에 기대 헛기침을 했습니다. 목을 감싸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콜록 뭐하는 짓이야? 이제부터 내 손녀에게 손대지 마라. 한 번 더 손대면 그때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낡은 군화로 바닥을 밟으며 걸어갔습니다. 쿵, 쿵, 쿵. 왔을 때처럼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강중령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목을 감싸고 있었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공포. 자신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 저 노인은 대체 누구지? 담배가 바닥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재가 쌓이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강중령은 그것을 밟아 끄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본관 건물 창문에서 외할아버지가 비상통로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중령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목을 감싸쥐고 얼굴이 창백한 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강중령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유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본관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햇빛이 외할아버지를 비췄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멈춰 서셨습니다.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으냐? 얘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외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다시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을 끝으로 외할아버지는 정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아지는 뒷모습.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분 진짜 최명환 교관님이래. 강중령이 당했대. 목을 잡혔다고. 말도 안 돼. 70세 노인이? 봤다니까. 헌병들이 경례까지 했다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날 밤 8시 부대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막사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고 복도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정전이야? 설비 고장인가? 이상하네. 예고도 없이. 저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부대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민간 건물들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대만 정전된 것이었습니다. 의도된 거야. 그때 확성기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부대원은 본부 건물 앞 광장으로 집합. 반복한다. 전 부대원은 본부 건물 앞 광장으로 즉시 집합하라. 목소리는 부대장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서둘러 군복을 입었습니다.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기들도 모두 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혼란과 궁금증.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간부들도 나왔습니다. 강중령도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본부 건물 앞 부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부대 주요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완전 군장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야. 대원들이 모두 모이자 부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 집합을 실시한다. 모두 차렷 자세로 대기하라. 특별 집합? 이 시간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명령이었습니다. 모두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광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동차 전조등.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차량 3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에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군 고위층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차들이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 별 4개가 달린 정복. 합참의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 국방정책실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차.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위층. 그들이 이 작은 훈련부대에 왔습니다. 한밤중에 사전 예고도 없이 부대장이 뛰어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경례. 하지만 합참의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전원 모였나? 예, 의장님. 강도현 중령은 어디 있나? 그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강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강중령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앞에 섰습니다. 그때 특전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중령. 내가 윤한을 하사를 폭행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건 훈련 중에. 훈련? 머리채를 잡아 눈밭에 처박는 게 훈련이냐? 헬멧을 걷어차는 게 훈련이냐? 사령관의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대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저는, 너는 군인이 아니다. 너는 폭력배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령관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강중령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예. 사령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량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차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을 입고 계셨습니다. 정복이었습니다. 오래된 특전사 정복. 가슴에는 훈장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목에는 낡은 군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사령관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합참의장도 경례를 붙였습니다. 국방정책실장도 경례를 붙였습니다. 대한민국군 최고 위층이 한 노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나? 사령관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광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특전사 창설 제1기 교관 최명환 대령님이시다.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명환, 전설 속의 이름, 707특임대를 만든 사람, 수백 명의 특전사를 양성한 사람, 대한민국 특전사의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사령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 손녀가 니네가 괴롭힌 윤한을 하사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중령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외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다시 외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뭐가 없어. 사령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특전사 창설 교관님의 손녀를 폭행했어. 내가 감히. 강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말없이 강중령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손녀가 아니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냐? 내가 괴롭힌 건 내 손녀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이었다. 그게 문제다. 강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도연 중령, 즉시 보직 해임한다. 군사법원에 회부될 것이며 모든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의장님 제발. 끝났다. 단 2글자.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중령의 군 생활이, 권위가, 모든 것이. 헌병들이 다가왔습니다. 강중령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모든 대원이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위세를 떨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무너진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통쾌함, 안도감, 그리고 묘한 공허함.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강중령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이 강중령을 끌고 가려 했을 때 외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잠깐. 모두가 멈췄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강중령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낡은 군화가 바닥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강중령 앞에 서셨습니다. 내려다보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라고 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중령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느냐? 제가 유난을 하사를 폭행했습니다. 그게 다냐? 외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았다. 더 큰 문제는 그게 내게 일상이었다는 거다. 강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손녀가 아니었어도 너는 똑같이 했을 것이다.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나 내 손녀가 아니다. 외할아버지가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기 서 있는 내 아래에서 떨며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강중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사령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도현 중령, 전 부대원 앞에서 사과하라. 지금 당장. 강중령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광장 중앙으로 데려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 말을 시작했다가 끊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폭력을 휘둘렀고 모욕을 주었고 여러분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난을 하사에게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짓밟던 그 사람이 이제는 땅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외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앞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광장 중앙으로, 외할아버지 옆으로. 외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늘아. 예, 할아버지.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약한 것도 잘못이 아니다. 쓰러지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짜 잘못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지 않는 거란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거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내가 일어나야 한다. 외할아버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따뜻한 손.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일어서는 건 내가 해야 해. 저는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힘이 전해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 됐구나. 외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 군무를 바르게 고쳐 쓰게 하셨습니다. 군인은 넘어져도 일어선다. 무너져도 다시 선다. 그게 군인이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깨를 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선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도 아니었습니다. 응원이었습니다.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그리고 또 한 명이 박수 소리가 광장을 채웠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대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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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박수 소리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께 경례를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경례를 받아주셨습니다. 70세의 노병과 27세의 젊은 군인. 두 사람의 경례가 광장 중앙에서 교차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난을 하사. 예. 고생 많았네. 앞으로 우리 군이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네. 감사합니다. 사령관도 다가왔습니다. 특전사의 자랑이네. 계속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강중령은 헌병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가야겠구나. 벌써요? 응. 내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외할아버지는 다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내 뒤에 있단다. 하지만 내 앞길은 내가 걷는 거야. 예, 할아버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차량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을 열고 타셨습니다. 창문이 내려갔고 한 번 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아. 예. 넌 잘할 거야. 할아버지가 보증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전조등이 어둠을 밝히며 정문을 향해 갔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작아지는 불빛, 사라지는 뒷모습. 하지만 가슴 속에는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함, 힘, 그리고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중령은 군사법원에 회부됐고 그의 보직은 새로운 중령으로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중령은 첫 훈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짓밟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대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고 미소를 나눴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에 설 때 어깨가 펴졌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요즘 달라졌어. 동기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 응. 뭔가 당당해졌어. 예전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도 느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무실에서 최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사님, 완전히 회복하셨네요. 이제 정상 훈련 복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무실을 나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OKM 구복 코스가 보였습니다. 그날 쓰러졌던 그 코스. 저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뛸 거야.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처음 1km,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2km,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3km, 다리가 무거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km, 옆구리가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4.2km, 그날 쓰러졌던 바로 그 지점. 이번엔 넘어지지 않아.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800m,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스톱워치를 멈췄습니다. 29분 48초. 제한 시간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해냈어. 나 혼자 힘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좌절이 아니라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오니 한 통의 소포가 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낡은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군번줄, 그리고 짧은 편지. 하늘아, 이걸 내게 준다. 이건 할아버지의 것이었지만 이제 내 것이기도 하단다. 군인의 자부심을 잊지 말거라. 쓰러져도 일어서고 무너져도 다시 서는 게 우리 군인이란다.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한다. 마이너스 외할아버지 올림. 군번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제 모습, 목에 걸린 군번줄, 그리고 당당한 눈빛. 나는 군인이다. 진짜 군인. 며칠 후 뉴스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특전사 창설 교관 최명환 대령 명예복직. 화면에 외할아버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정복을 입은 모습, 훈장들이 빛났습니다. 특전사는 오늘 창설 교관이신 최명환 대령을 명예복직시키고 부대 정문에 기념 현판을 설치했습니다. 최 대령은 707특임대 창설 당시 수백 명의 특전사를 양성한. 뉴스를 끝까지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날 부대 정문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특전사 창설 교관 최명환 대령 기념관. 금빛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전 부대원이 모여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최명환 교관님은 우리에게 전투 기술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현판 아래에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저는 현판 앞에 섰습니다. 경례를 붙였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 벤치에 앉아 현판을 바라봤습니다. 동기 한 명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아, 너 정말 대단해. 뭐가? 다 이겨냈잖아. 그 힘든 상황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이겨낸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계셨고 너희가 있었고 그래도 결국 일어선 건 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도와주셨지만 결국 일어선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 쓰러져도 일어서는 사람, 더 이상 짓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런 군인이 되겠다고. 저녁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장에 섰습니다.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깨가 펴졌고 가슴이 펴졌습니다. 차렷, 경례.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크고 당당하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짐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사진. 할아버지, 저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요.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힘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정신이 함께였고 군번줄이 함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생긴 힘이 함께였습니다. 윤하늘, 27세, 여군 하사. 이제 진짜 군인이 된 사람.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은 쓰러진 사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짓밟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윤하늘 하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잘못은 그 약함을 이용해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군인이 가르쳐야 할 것은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입니다. 누구든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